시간 과학 인류 문명의 반격은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역경은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천년들을 옮기는 역신을 상상하거나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신의 별로 여기는 것이 최선이었다. 역병, 정세에 들인 흑사병의 야만성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또 패스트는 산발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다. 패스트, 자연철학의 수학적인 초판본이라. 자, 이런 뉴턴의 평생 라이벌이었던 로버트 훅은 영국의 다빈치로 불릴 만큼 다방면의 두각을 보였다. 그도 뉴턴 못지않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천년도까지 걸려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 로버트 훅, 이에 현미경이 발전되어지면서 배양 접시 플레밍과 푸른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 멀리지가는 기회는 신 카이로. 이 막을 보니까 굉장히 간이 안 좋았나. 푸른 곰팡이를 따로 배양한 용액을 세균에 접종하는 실험을 통해서 플레밍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마법의 물질을 곰팡이의 이름을 따서 페니실린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페니실린의 발견에 심드렁했다. 발견 이후에 4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도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시는 인체에 감염된 세균을 죽이면 세포도 죽는다는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세균만 골라 죽이는 물질을 진짜로 믿기는 너무나 환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 배양액을 바로 약으로 사람에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페니실린을 정지해야 하는데 플레밍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7년이 지나 옥스퍼드 화학자가 플레밍의 논문을 보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공동 연구를 통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죠. 놀라운 결과를 본 제약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즉시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고 1943년부터 상용화했다라는 거죠. 무더운 여름날은 플레밍이 카이로스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순간의 인류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이래서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부상, 보이지 않던 위험의 등장이라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활환경이 변하고 전염병의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는 사람의 다리가 팬데믹의 발이었다. 대항해 시대는 배가 팬데믹의 발이었다. 이제는 비행기가 팬데믹의 발이다. 지역으로 창궐했다가 사라지던 신종 바이러스에게 현대 문명이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팬데믹이 독자 생존이 가능한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숙주를 감염시켜야 유전자가 유지된다. 따라서 집단 면역이 높을수록 바이러스 전파는 억제가 된다. 집단 면역이 되도록 만들어지면은 그렇겠죠.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경로는 위장과 호흡기다. 위장 간 감염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세균성 감염과 유선 경로로 전파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빈번하게 유행이 되었다. 하지만 급성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람 간에 전파되어야 하는 급성호흡기 감염의 특성상 먼 거리까지 전파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의 대규모 유행 이외에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특히 면역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의 희생이 컸다. 그나마도 천년도의 경우는 제너의 중毒이후로 발생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소아마비, 홍역, 골거리 등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방접종으로 감염성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면역의 개념이 확립이 되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는 세균처럼 쉽게 비행하기 어려워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특히 1916년 뉴욕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매년 여름마다 미국 전역에서 선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름처럼 감염이 되면 운동신경이 손상되어서 신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당시 소아마비의 상징적인 인물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젊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소아마비에 감염되어 남은 여생을 휠체어에서 보냈다. 그가 설립한 국립소아마비 재단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존스 루스벨트 대통령과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한 소크라고. 두 번째 세계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에서 1950년대는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시기였다. 이제 인간의 전쟁뿐 아니라 전염병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가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의 급격한 발전은 팬데믹의 새로운 기회다. 지구 생태계 균형과 교란이다. 바이러스가 숙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도 생태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숙주가 죽으면 사라지는 바이러스처럼 인류도 지구의 생태계에서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 종이 자원을 독식하면 다른 종들이 멸종에 몰리게 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생태계 교란의 틈에서 발생한다. 1990년 2월 14일 토성을 지나가던 보이저 1호는 카메라를 틀어 지구의 모습을 찍는다. 전송된 사진을 보면서 토성에서 촬영한 청백한 푸른 점이라. 자, 이렇게 지구 균형과 지구라는 닫힌 개에서 증식하는 인류라. 즉 문명이 탄생하고, 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던 생태계의 선택 압력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 습과 초원을 밀어 농경지로 만들고 가장 효율성이 좋은 작물을 골라 재배했다. 이런 농경의 산업화 때문에 1900년대 이후에 존재하던 곡식 품종의 75%가 사라졌다.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곡식의 43%가 쌀, 밀, 옥수수 3대 작물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파괴는 병충해의 취약한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 더 많은 농약이 사용이 된다. 농약은 곤충이나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다. 조금이라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거나 3대 작물을 감염시키는 병충해가 퍼지면 엄청난 혼란을 동반하는 식량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식량위기 것이다. 인구가 100억을 돌파하는 2050년이면 지금보다도 75%의 식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숲이 개간되어서 경적지로 바뀌면 식물의 다양성과 함께 동물의 다양성도 파괴된다. 야생동물은 경적지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수많은 생물들을 멸종시켰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종이 멸종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현재 멸종 위기에 몰린 것만 도 100만 종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 또한 인류는 동물성 단백질의 보급을 위해 가축을 길렀다. 축산업 역시 품종 개량을 통해서 고기나 우유 등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닭, 오리, 소, 돼지, 염소 같은 가축들만 골라서 길러왔다. 현재 포유류의 몸무게를 모두 더해보면 사람과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전체 무게의 95%에 이를 정도로 포유류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유전적인 다양성이 사라진 가축은 환경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고리가 된다. 특히 현대의 공장식 사육은 축산업의 혁명을 가져왔지만 밀집된 환경은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변이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축들은 집단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 저류독감이 유행하면 닭을 살처분한다. 구제역이다. 또 돼지열병이 발생해도 가축들을 살처분한다.
다른 지역의 가축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면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축들의 집단 면역을 리셋시키는 것이다.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없는 밀집되어 사육하는 가축은 바이러스의 좋은 숙주가 된다. 그러면 다시 바이러스가 가축들에게 퍼지게 된다. 같은 포유류인 가축과 사람의 종간 장벽은 높지가 않다. 따라서 가축이 감염되고 살처분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인간의 영역이 넓어지면 야생동물의 영역과 겹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와 접촉할 확률도 점차 커진다. 다음 팬데믹 후보는 누구일까?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박쥐와 쥐가 고향인 바이러스들이다. 팬데믹 강력한 호흡기 바이러스 이외에도 인류를 건너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있다. 아프리카 에볼라강 주변에서 자주 유행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건너온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전신의 핏줄이 감염되어 터진다. 과거의 흑사 변제로 온몸이 까맣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한번 창궐하면 마을 사람이 다 죽어서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다행히 공기 전염은 되지 않으며 체액을 통해서만 전파가 된다.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치사율이 떨어지면서 전파. 말레이시아 농장에서는 1998년 처음 발견한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 박쥐가 오염시킨 사료나 과일을 먹은 돼지가 감염되고 다시 사람으로 건너서 뇌신경을 공격하는데 치사율이 75% 등등. 벼룩, 진드기, 모기 등은 패스트, 말레리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옮긴다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팬데믹 후보에는 바이러스 X도 포함된다. 아예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로 건너오는 것이다. 균형을 좋아하는 지구 생태계는 1등을 싫어한다. 다양성은 성실한 지배종은 천문학적인 다양성을 가진 미생물들의 습격에 시달리게 된다. 면역과 방역에서 살펴봤던 격리와 분리 현상이 생태계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다양성은 그대로인데 방어하는 고등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어디가 불리할지 명확하다. 다양성이 줄어들면 이기적인 유전자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농축 산업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단일종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단일종들로 채워지고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전파하는 쥐나 박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축들은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사람들은 신종 바이러스의 주기적인 습격에 시달린다. 코로나19는 생태계 교란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이 생태계의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네요. 방향, 복습과 예습, 복습과 예습이라 복습과 예습. 자, 예습. 팬데믹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한 많은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파괴력이 확인된 이상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변화의 진통으로 제자리에 멈춘다면 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팬데믹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변화에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초점 없는 면역이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처럼 방향이 없는 변화의 노력은 불필요한 진동만 일으킬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쉬지 않고 맞물려 들어가던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도 멈추게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의학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들을 차례로 정복해왔고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며 기획 설계, 대금 지불 등은 지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재료를 생산지로 공급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이동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물질은 세계화의 병목 지점이자 투입 자본의 최종 이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재고, 방향. 혈액의 순환이 잠시라도 멈추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정교한 물리가 멈추자 세계화의 심각한 부작용들이 잇따랐다. 방역을 위해서 각국은 서로 국경을 높이고 상품의 생산과 이동을 중지시켰다. 즉시즉소로 우리 친구들이 나를 경계를 많이 하네.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의 경제 타격은 심화되었다. 그릇에 담긴 물이 조그만 틈으로 새어나가듯이 바이러스는 방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뚫고 퍼진다고 했다. 이렇게 이번 팬데믹은 위기가 닥쳤을 때도 국가간 신뢰가 계속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비용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난제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충돌이고 선진국의 저조한 방역 결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 개인과 중심이 심지어 개인 방역의 주인공, 솔직히 지배정의 숙명이나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는 일상의 삶이 바쁜 우리에게 너무나 거창하다. 인구 증가, 팬데믹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 코로나 위생에 대해서 머리만 보이는 더러움, 깨끗한 더러움이라는 모순의 표현이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통한다. 먼지 하나 없는 하얀 식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투명한 유리컵이 담긴 물을 보면 위생적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거기에는 바이러스 비말이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다. 바이러스 사고 발생의 도면화 개인의 역할은 손실, 진화의 속도를 압도하는 면역에게 익숙한 더러움은 위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깨끗함은 위험이 된다. 기억세포 때문이다. 기억세포. 숙주에서 증식한 바이러스는 입자는 코, 입, 생식기, 항문 등으로 배출되며 이를 탈출 지점이라고 한다. 바이러스는 불결한 위생 환경이나 상간 음식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염원이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기에 감염 경로의 차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습관은 바이러스는 개인의 생활 습관을 이용해서 몸으로 들어온다. 한 점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와 일단 감염이 일어나면 제거하기 위해서 힘들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예방이 주의하고 예방하자. 방역에서 바이러스의 일상생활에서 감염에 대해서 농도가 있고 식사 도중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밖으로 보낼 기회는 남아있다. 식사 후에 양치나 가글 등등 생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거리두기, 마스크, 복면, 뻔한 클리셰지만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마스크의 효과는 두 가지다. 집단 방역의 관점에서, 둘째는 개인 방역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효과성은 감염을 보유하는 것. 자, 이렇게 마스크의 보유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에어로졸의 경우이며 비말은 크기 때문에 마스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 감염의 대부분은 비말 감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비말 바이러스, 마스크 필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준다. 마스크 효과는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확고한 물리법칙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마스크의 전파 차단과 감염 보호의 효과는 앞으로 어떤 신종 일어나도 백신을 맞았다고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백신에 대한 코로나19의 변이 진화의 우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했네요. 에필로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습격은 2020년 통째로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태계의 지배종으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백신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등등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옹호적인 입장에서 책을 쓰신 것을 또 교수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썼다라고 보여지는 책입니다. 바이러스의 시간은 바이러스가 정한다 라고 앤서니 파우치에 대한 이것을 정해서 이것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써진 책인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